세 번째 명제는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라고 했는데, 세 번째,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연결해 보면은 인간의 행동이 목적지향적인데 그 목적지향적이라는 그 자체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들었던 예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왜 빵을 훔쳤을까라는, 빵을 훔치는 그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너무 한참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향한 절대행위였다.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명제에서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이걸 세 번째로 연결하면, 그렇다면 빵을 훔쳐 먹었다라는 그것도 긍정적 의도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NLP 명제로 의하면, 전제 조건에 의하면 긍정적 의도라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빵을 훔쳐 먹은 그 자체는 죄가 됩니다. 당연히. 이건 당연히 죄가 되죠. 그런데 그의 목적 자체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자체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려고 하는 자체는 긍정적인 거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거예요. 다만 빵을 훔쳐 먹는다,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자체는 당연히 죄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행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죠. 행동 자체가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것은 긍정적인 의도고 그리고 목적이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행동 그 자체를 문제 삼고 비난하고 따지느라 그 행동이 원래 지향했던 목적이나 긍정성에는 관심을 미처 못 기울이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LP 전제 조건에서 이런 명제가 나오는 것은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지향하는 바의 목적, 긍정적 의도, 그쪽에 좀 신경을 써보자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 1번에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 설명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듯이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제가 나오고 그것이 제1번 전제 조건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많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도가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를 영토로 착각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잘못된 증상을 보이게 된다. 그 얘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제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연한 명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행동의 결과, 행동 그 자체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느라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목적이나 무의식적인 의도나 또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현실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진정으로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에 알레르기 예를 많이 들었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주제 동영상을 아직 보시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얘기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못 보셨다 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예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과거 언젠가 상한 복숭아 아니면 털이 많은 복숭아를 먹고 힘든 경험을 했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다시 그런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에 또 복숭아를 만나게 될 경우에 또 그거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먹다 보면은 또 옛날 같은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알레르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옛날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거를 근처 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나는 나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한다 못 한다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당초 그 물질이나 그 대상으로부터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접촉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목적을 수행하거든요. 인간 행동 목적 지향적이다라고 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행동 그것은 애시당초 그 물질 그 대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지키고자 하는 긍정적 의도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공포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증. 어린아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던 길에 강아지를 보게 됐는데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강아지에게 손을 대고 장난을 치는데 강아지가 물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강아지도 좋았어. 자기를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니까 강아지도 좋았어. 그리고 강아지를 장난치면서 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무는 게 공격적으로 무는 게 아니고 그냥 애교 떨고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도 전혀 아프지 않게 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니까 그 무는 거기에 놀랬고 놀래면서 막 이렇게 과잉 반응하니까 강아지도 깜짝 놀라서 정말 물어버렸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는 강아지한테 물렸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놀라고 뭐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강아지 보기만 해도 무섭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강아지 공포증 또는 개 공포증과 같은 공포증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엽다 그러고 또 다른 가족은 집에 강아지 키우자고 하는데도 이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막 무서워하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공원에 산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뭐 요즘 많으니까. 이름하여 강아지 공포증이 있는 이 사람. 왜 강아지를 멀리 합니까? 왜 강아지를 무서워합니까? 이 사람의 행동의 목적은 또다시 물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다시 물려서 자기 생존에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맞죠? 생존에 위협받지 않습니까? 안전에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이 강아지 공포증 행동이라는 게, 강아지를 멀리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게. 자기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인간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면서 또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되는 이 부분에서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 무서워하고 막 도망을 치고 한다면 일상생활 얼마나 참 불편하고 지장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좀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고 변화가 되고 싶고 그래서 공원을 좀 편안하게 산책하고 싶고 남들처럼 이제 뭐 강아지를 보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적 지향적이고 긍정적 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을 역으로 활용하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고 테크닉
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부분을 다루기에는 기초 지식이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돼 있고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진단을 하거나 힐링 또는 코칭 작업할 때 이런 원리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강아지 공포증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언제부터 강아지 공포증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억은 없단 말씀이죠. 사람에 따라서 오래부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쯤에 제가 강아지한테 한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강아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강아지 싫어하더라고요. 라고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어릴 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강아지와 관련해서 무서웠던 적이 있을지 몰라요. 그 기억을 우리가 하든 못하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기억 못하는 전제하에 갈게요. 저 100m 앞에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시키죠. 그래도 무서울까요? 100m 떨어진 곳에 강아지가 있다면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덩치가 큰 개 정도면 정확하게 보일지 몰라도 작은 강아지는 안 보이겠죠. 그럼 대부분은 글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답할 거예요. 이번에 50m 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 강아지가. 조금 보일 수 있겠죠. 그래도 50m니까 나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10m 앞까지 당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10m 앞이니까 바로 보이죠. 그러면 좀 무서워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무서울까요? 아니, 무섭잖아요. 그래서 왜 무서우냐고요? 물릴까봐요. 아, 물릴까봐. 물리는 게 왜 무서워요? 물리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면 어떤데요? 위험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당연한 거지만 그런 답을 찾아내는 거죠. 아니,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섭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무섭다 이 말이죠. 네. 만약에 내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다면 그래도 무서울까요? 안 무섭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저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 부분이 위협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라는 그 부분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으려 하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 긍정성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잖아. 정말 물릴 수 있고 생명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을 보장받거나 유지하거나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내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는데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 혼자만 이렇게 갖고 참 창피하게 나 이런 내가 싫어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좀 전에 목적지향적이라는 부분과 긍정적 의도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비로소 내 두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지고 그래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는 식으로 두려움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공포가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이번 이렇게 해볼게요. 계속 눈 감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0m 앞에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는데 그 10m 앞에 있는 강아지가 덩치가 2분의 1로 작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0m 앞에 있는 강아지가 덩치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면 내가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훨씬 편안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2분의 1로 줄어든 그 강아지를 이제 5m 앞으로 잡아당겨 보십시다. 그러니까 5m 앞에 가까이 다가왔지만 덩치는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안 위험하게 느껴지겠죠? 덜 느껴지겠죠? 이번에는 다시 그것을 또 2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작아졌고 더 편하게 느껴지겠죠? 다시 2분의 1로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손톱만큼, 손톱보다 더 작게 줄어든 모습이 5m 앞에 있다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이번에는 5m 앞에 있는 것을 바로 내 발 밑에 갖고 오는 거예요. 바로 내 발 앞에 강아지가 있는, 작아진 강아지가 있다면 그래도 무서울까요? 그래도 내가 안전에 위협받는다고 느낄까요? 전보다 작은 그 강아지를 내가 발로 위에 덮어버리면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할 텐데 그래도 내가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감을 느낄까요? 어때요? 안 느끼겠죠, 당연히. 아무 느낌 없이 아니면 오히려 편안하게 아니면 오히려 얘가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제가 발로 그냥 밟아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한쪽은 밟는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한쪽은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안 밟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밟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밟으려고 그래요? 불쌍하잖아요. 뭐가 불쌍해요? 그래도 생명인데 그래도 걔 때문에 무서워했고 걔 때문에 두려워했고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없앱시다. 밟으세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이제는 불쌍해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실제로 밟을 수 있는 경우로 갑시다. 자, 난 밟아보세요 하면 정말로 밟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무서워요? 하고 물으면 저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요? 쟤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거니까 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밟든 밟지 않든 결국은 나로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적인 파워가 있고 쟤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오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느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아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죠. 더 이상 강아지가 무섭지도 않거니와 강아지가 나한테 주었던 두려웠던 무서웠던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그 이미지 IR 내부 표상 대상 아닌 거죠. 오히려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측은한 이미지 그런 내부 표상의 그런 이미지로 마음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NLP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200만 비트 per second 초당 200만 비트 정보량이 유입되지만 134비트만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나의 IR, Internal Representation, 내부 표상, 최종적인 이미지로 저한테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자리 잡는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힌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강아지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다면 본인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 어린 눈으로 보였던 그 강아지의 무서웠던 모습의 IR이 늘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성된 이미지는 내가 나이를 더 먹고 어른이 되더라도 항상 내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가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때 사용하던 책상, 그때 뛰어놀던 운동장, 그때 보았던 큰 나무,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보이고 지금도 그렇게 대단히 넓게 보이고 그런가요? 아니지요. 왜? 지금 나는 그만큼 컸거든요. 세상 경험도 더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커 보였던 놀이기구도 과거에 그 높아 보였던 건물도 공장도 이제는 몇 걸음만 가면 그냥 끝날 정도로 좁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억 속에 학교의 운동장은 굉장히 넓었던 그 IR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IR은 변하지 않아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변하지 않아요. 내가 20, 30, 40, 50 덩치는 이만큼 커졌지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IR, 학교, 운동장, 책상, 책걸상, 나무, 운동장. 내 어린 나이, 6살 때, 5살 때, 7살 때, 8살 때 봤던 그때 그 크기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나의 잠재의식에, 나의 무의식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 IR은 바로 그때 내가 놀랄 때 봤던 그 모습, 그때서 들었던 소리, 그때 온몸으로 느꼈던 공포감, 그때 물렸던 그 통증, 이것들이 IR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그것은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 나한테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강아지 IR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주 초라하고 작고 불쌍한 그런 걸로 IR이 바뀌어버렸죠. 위협적이고 무섭게 보였던 그 IR은 사라지는 대신에 불쌍해, 보잘것없어, 저거 내가 왜 저걸 무서워했지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강아지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왜 저걸 무서워했지? 우스워져 버리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측은해지고 불쌍해지고. 자, 뭐 대단한 기법도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IR을 변화시키는 그 절차 짧은 시간에 해본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힐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동의 목적 지향성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보장을 받고자 하는 긍정적 의도를 부각시켰을 뿐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IR을 변화시키고 하는 작업, 이건 기법적인 겁니다. 그걸 보탰더니 짧은 순간에 내 평생을 지배해왔던 공포증에서,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 나간다 보면은 이제 NLP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NLP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힐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우리는 NLP 전제 조건 3가지 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